여러분 이런 연기를 하신 배우님이 극장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인사 말씀 한마디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닐하우스 만든 이소리입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밖에가 정수리가 뜨거울 정도로 더운 날씨라면 이 영화는 한순간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이 영화의 그런 점들을 여러분도 지금 다 느끼고 계실 텐데 먼저 그런 영화, 이 치열한 영화의 어떤 핵이 되는 저는 일단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영화 속 인물들을 특히 문정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골똘히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선한 인물이라든지 악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쌍한 인물이라든지 그렇게 어떤 단어로 규정짓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우님이 시나리오를 되게 가슴 아프게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맨 처음에 문정이라는 인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그 가슴 절절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아마 저도 그냥 비슷한 선상에서 봤고 제가 좀 오기 전에 이제 뭐 남긴 글들을 많이 봤더니 저도 그 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메시지냐 뭐 어떤 걸 감독님이 뭐 그러니까 전하고 싶었냐라기보다 유독 제가 그 인간 본연의 어떤 본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축에서도 늘 뭐 감옥을 가거나 어떤 실수를 해서 파고를 가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작품에서 사실 뭐 감독님이 의도한 얘기보다는 저는 그거 하나였어요. 사실 그 엄마를 데려다 놓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제일 많이 울었었어요. 그 폐강의 집에. 네, 그때 저는 반전보다 이 인물들이 저한테는 사실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뭐 늘 어떤 인터뷰 때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어린 시절들을 얘기를 해보면 저도 문정이 같은 근데 하지만 약자라고 칭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지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약자라는 것은 나는 약자가 아닌데 타인들이 보는 어떤 시선에 대한 것이 약자라고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의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약자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의 있었던 일들을 사실 작품을 만나면 많이 대비해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똑같이 있었겠죠? 저는 비닐하우스에 살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옥탑방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시절에 겪었던 어떤 내 마음 그런 것들이 이 모든 인물들에 녹여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 늘 얘기하시는 그 돌봄에 대해서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엄마가 부모님이 들으시면 섭섭할 수는 있지만 돌봄에 대해서 이미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엄마 얘기가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녀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문정이 이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은 왜 하냐면 그 엄마도 요양시설에 있잖아요. 그때 연기를 감독님이랑 뭐 딥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엄마의 관계도 좋지 않다라는 출발점이 저는 이 작품이 첫 번째예요.
그게 딱 서고 나니까 저도 엄마를 떠올리게 되고 우리 엄마가 들으시면 섭섭해요. 기사는 안 나가니까. 근데 제가 둘째예요. 근데 첫째 뭐 이렇게 중간에 끼다 보니까 겪는 것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좀 이미 어릴 때부터 남달라서 나 혼자 삶은 가족의 어떤 선상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것이 좀 엄마와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서두가 없고 뭐 두서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물들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이루어지질 않고 않아요. 원래도 어떤 작품에 대해서도 주제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뭐 성향 그리고 왜 이 인물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저희가 감히 어떤 판단과 메시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어떤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지금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진짜 이 영화의 제목을 빗대서 얘기하자면 문정의 배우님 연기를 통해서 문정의 투명한 부분도 본 것 같고 불투명한 부분도 본 것 같고 안팎을 다 본 것 같고 어떤 인물을 360도 다 돌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서 그 되게 10살 이전부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사실 이 영화를 마주할 때 그 지점이 저를 건드려서 사실 되게 괴로웠어요. 그거를 그 되게 빠른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나를 돌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저는 저희 집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표출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제가 서울로 상경해서 배우를 하겠다고 하면서 겪으면서 그 어른의 존재들이 없고 부딪혀야 되는 어떤 현실에 있었을 때 아마 문정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저는 이해는 될 수 있는 지점도 있었고 그런 내가 이해가 되는 내가 미웠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근데 묘한 게 그래서 희한하게 문정을 보고 욕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좀 다 같이 앓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영화가 문정을 처음부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의 방식을 좀 돌이켜 보자면 첫 장면에서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이제 문정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갑자기 문정이 뺨을 때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또 머리 말리고 약간 이런 거랑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정의 첫인상을 관객에게 이 여자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고 자해를 한다 이걸 보여주신 건데 그게 되게 감독님한테는 제일 처음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될 중요한 단서였던 것 같고 또 가만 보면 그 아들 정우도 습관적으로 목을 자꾸 긁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옆모습 나올 때 보면 친구들이랑 목에 이렇게 약간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모자 관계 안에서 그게 어떤 뭔가 이렇게 같이 연결하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이 맞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자해를 해야 되는 문정과 그녀의 아들도 그런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모자가 비슷한 자해 방식을 가진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습관이 담긴 캐릭터를 넣었고 그리고 좀 크게는 막 선배님이랑 했던 얘기가 그 자기 뺨을 때리고 이런 자해를 시작하면서 이 캐릭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이게 좀 그냥 일반적인 습관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라고 해주셔서 되게 자연스럽게 진짜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저는 좀 결과적으로 문정은 왜 자신의 뺨을 때리는가에 대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감독님이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때릴 때마다 감독님이 웃고 힘들고 못 보시겠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때리는 게 미안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자해라는 게 겉으로는 이렇게 때리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그게 내적 자해가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를 꾸지람하고 나를 탓하고 탈됐다가 다시 반성하고 다시 뭐 희망을 갖는. 근데 그 자해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자해, 차라리 때리는 게 나는 편하지 않을까? 그 지금도 뭐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자체도 저는 단어를 써야 된다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자해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차라리 때리면 편할 텐데 때리지도 못하는 어떤 내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더 골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현장에서 그래서 때리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근데 이랬어요. 나도 내가 때리는데 먼저 비껴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나 지금 잘못 때린 거면 다시 때리겠다고 이런 일화는 있지만 그걸로는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나가서는 자기가 자해인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정한테는 약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를 좀 견딜 수 없을 때 자기한테 뭔가 스스로 진짜 꾸지람하고 싶을 때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글들을 좀 찾아보니까 문정이가 오히려 더 차갑거나 오히려 더 감정을 더 드러냈으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사의 한두 마디가 이미 다 녹여져 있어서 문정은 이미 그 고통이 몸에 너무 있고 만성이어서 어떤 감정에 어떤 더 곡선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덤덤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도 뭐 맞아. 계속 어린 시절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보면 만성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지 그거를 막 어떤 날은 좀 이상하게도 생각했겠지만 그걸 잘 만성인 거를 잘 근데 다스리면서 근데 뭐 문정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이 영화는 군더더기가 없고 이렇게 약간 군 설명을 하지 않고 굉장히 박력 있게 솟아나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직선의 화살표 같은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더 영화적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정보를 담지 않으셨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정이나 이런 여러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뭐 삼촌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시절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들 정우는 왜 소년원에 가게 되었을까?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왜 문정은 저런 자해 습관을 갖게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 배우님께서 약간 세세히 둘만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따로 얘기 안 하셨는지. 일단 문정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각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캐릭터를 만들면서 쌓아놓은 전사들의 어떤 인생이 있을 거잖아요. 저의 생각이. 근데 이제 선배님이랑 문정 캐릭터를 초반에 조금 얘기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안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 안 궁금하다는 건 본능적으로 좀 알고 있다는 거여서 저도 선배님한테 설명 안 드렸고 근데 되게 잘 맞아 떨어지게 그냥 좀 같이 간 것 같아요. 문정이랑 이 김서영이라는 배우님이.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행운인 거죠. 뭔가 하나하나 설명을 원하시는 배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저도 분명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근데 사실상 문정 캐릭터에 대해서 서로 막 그렇게 전사에 대한 대화를 안 했고 그래서 모든 어떤
뭐 행동과 습관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신기하게 알고 계시는 느낌? 그래서 저는 되게 완벽한 문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약간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약간 문정과 약간 세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코드가 이렇게 참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도 뭐 알겠지만 저는 오히려 감독님이 그런 면을 갖고 있는데 말을 안 해도 이 사람 뭐지? 어린데 그걸 왜 갖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만났는데 아까도 저 안에서 저희가 잠시 떠들었지만 뭐 감독님은 선배님 저한테 왜 저러지 이런 얘기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의 뭔가를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아까도 계속 교집합 있는 거, 네. 공통점 있는 거. 밀어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피셜로 두 분이 뭔가 같은 뭔가 자양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정이가 이제 제가 아까 엄마가 제일 저한테는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이었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감독님도 그렇게 일일이 다 이미 그런 거는 그 앞에 지나간 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왜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 안 물어봤지만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완성이 돼 있는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더 길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 감정 따위야. 근데 넘어선 거니까. 그 엄마라는 사람한테 문정이도 딸로서 뭐 해피하고 싶은 걸 엄마한테 해피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거기다 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의 탓?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어떤 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런 기본적으로 뭐 다 잘 지내시겠지만 나는 엄마 같이 안 살 거야. 또는 아빠처럼 안 살고 싶어. 아무리 잘 지내도 저러면 안 닮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과제처럼 남죠.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게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강의 어떤 모습들은 사실 뭐 뉴스로도 접한 일들도 많고 뭐 순남 역할도 사실은 못 보던 캐릭터들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메시지냐 감독님이 뭐 어떤 약자에 대해서 약자란 표현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지금도 제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어제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약자인가? 라는 일을 어제 약간 당했어요. 뭔데요? 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요. 이 카트를 물고 아무것도 안 타고 이제 카트를 3층에서 예를 들어 끌고 이제 막 행거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집에 행거가 아예 이제 옷이 있는 채로. 네, 그래서 오늘 옷도 못 입고 나올 뻔했어요. 지금 같이 오신데 다행이다. 네, 벗고 입고 오셔서 다행이다. 그래서 행거를 사러 갔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아가씨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흉흉하니까 저는 그냥 뒤돌아봤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그냥 무작정 내 카트 가져가냐고 너무 무섭게. 그래서 저 3층에서 갖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과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가씨 이러면서 무서웠어요. 어제 좀 무서웠는데 그 약자 생각 안 하지만 그냥 다 뭐 차이겠죠. 다 뭐 근데 내가 여자여서 그냥 아가씨인가? 맞아. 뭐지? 이런 일들이. 근데 뭐 제가 약자인가 여자여서 약자인가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오는 다른 상황에서 오는 건데 이거를 이럴 때 우리가 꼭 정할 때 약자니까 여자니까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좀. 근데 저는 그래서 배우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초반에 문정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이제 영화를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이 영화가 문정을 중심으로 되게 진짜 단박에 이렇게 탁탁탁
요점 정리하듯이 이 사람을 앞으로 이야기의 어떤 면들을 탁탁탁탁 조각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첫 장면이 비닐하우스에서 문정이 일어나서 뺨 때리고 자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두 번째로 딱 넘어가는 게 아들이 나와요. 아들 면회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태강하고 화옥집에서 간병하는 모습이 딱 나와요. 그 설명이 착착착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머니 병실에서 손톱을 깎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임에서 순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군더더기 없이 착착착착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다섯 단계의 문정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 그 정말 사과 껍질 깎듯이 착착착착 나가는 이야기에서 뭘 느꼈냐면은 근데 문정이 어머니에서 병실에 어머니를 마주할 때보다 그 사실 힘든 일인데 그 태강하고 화옥의 집에서 일을 할 때가 오히려 막 욕도 듣고 침도 이렇게 뱉으시는데 오히려 표정이 가장 온화하고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공간도 사고가 나면서 문정에게 되게 힘든 공간이 되긴 하지만 문정한테는 저 시간이 가장 평온한 시간인가 보다. 육체적으로 고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어떻게 느끼고 연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한옥집과 뭐 비닐하우스에서는 어떤 대비점도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이게 미안하지만 엄마들이 저 집 자식들은 그렇다더라 너는 왜 그러냐. 뭔지 아시죠? 맨날 듣죠 그런 얘기. 가족한테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가족한테 사실 타인들이 뭐라는 건 타인이니까 금방 지나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또 사람한테 힐링을 받고 사람으로 치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이 마음을 남기는 어떤 그 짧은 상처는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만 대비해서 그런지 오히려 그래서 저희 엄마를 너는 남한테 더 잘하더라. 넌 나보다 남한테 더 잘해. 너희 아빠랑 똑같아.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지점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태강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의 안식처? 그리고 태강이란 인물이 그냥 어쨌든 뭐 끝을 달려가는 지점에서 인간 본성의 어떤 그 스스로 안에서 자기의 그걸 찾지만 따뜻한 인물로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정이 느끼기에 충분히 네. 그렇죠. 내 엄마보다 나은가? 뭐 어쨌든 좋은 집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 집에서 간병인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저는 그게 희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노인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그 엔딩 이 영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착착착착 조각을 해가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장면의 호흡 같은 것도 정말 한 번 관객이 이렇게 멱살이 잡히면 놓치지를 않고 쭉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컷과 컷의 호흡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편집도 나중에 엔딩 크레딧 보니까 감독님이 직접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장면이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 되게 간결하게 가면서도 컷이 약간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잖아요. 컷 자체, 한 장면 자체에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그 감흥을 관객이 여운까지 느낀 다음에 넘어가는 감독님들이 있는데 여기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컷이 문정이 저런 표정을 짓네 하고서 이제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딱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컷과 컷의 충돌이 되게 긴장이 넘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컷의 구성도 그렇지만 한 장면의 호흡도 감독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팽팽한 호흡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포인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신 편집점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좋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편집 포인트들이. 스타일에서. 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도 첫 장편 영화이다 보니 이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호흡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컷 안에서도 기승전결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의 영화들이 있고
근데 저는 좀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면서 넘어가 버리면서 관객분들이 자기가 가진 마음 상태로 좀 이 컷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이 영화를 보는 방식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각자의 컷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문정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정도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문정과 이 그 편집점들이 좀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왜 친절하지 않은 거야? 왜 뭐 하나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거야?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정의 영화처럼 편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객분들 소감과 질문 읽어드리기 전에 저 진짜 궁금했던 거 하나만 사소한 것도 여쭤볼게요. 그 화옥이랑 그 화장실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저는 그 샷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화옥이 문정한테 달려들기 전에 화옥의 시선으로 문정의 가슴께를 이렇게 보는 그 샷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절체절명의 사고 순간에 그 샷이 들어간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끝까지 그런 사고의 순간에도 그 인간의 본능을 좀 숨기지 말아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고 아무리 그 바보가 되고 뭐 어린아이가 된 치매 상태 환자라도 자기의 집에 평생 같이 산 남편과 좀 젊은 여자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섹슈얼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런 긴장감을 좀 넣고 싶었고 막 그 문정한테 화를 내고 막 성을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그 장면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묻질 않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봐도 젊은 도우미가 들어오면 한여도 보셨잖아요. 저처럼 뭐 한여 영화의 그 맥락상 하신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왜 반찬 여기 있습니다. 맞아. 손도 이게 스킨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본성에 어쨌든 모든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뭐 인간의 본성을 얘기 안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뭐 그렇잖아요. 맞아. 사실 뭐 이렇게까지 과하게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이건 뭐 우리끼리니까 사실 얘기해 주세요.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디 아파도 성에 대한 인간으로서 욕망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 다 잘 지내시잖아. 여기 놓고 잘 사시는 분도 많고. 맞아.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어떤 감독님은 이제 뭐 이렇게 집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들이 당연히 머릿속에 있었고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요. 기사로 보고 알았고 우리 둘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 선배님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이게 뭐 어때? 뭐 김세영인데 뭐 이러면서 우리는 말투나 뭐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웃고 떠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힘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보고 나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두 분이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다 텔레파시로 얘기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싫으시겠지만 네. 저는 그 일단 좀 또 슬펐던 거 그 모임에서 그 황정민 배우님께서 저 붙잡고 뭐 상급 2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 아팠어요. 왜 우리가 진짜 그 약자에 대해서 자꾸만 표현을 하신다 그러면 약자끼리 모인 그 안에서도 그렇죠. 약자를 멀리해야 된다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속상하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딱 열고 많이 힘들었지만 시사인 날 보고는 모두가 안아주고 싶다. 그냥 뭐 희망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먼저 누군가가 나타나서 안아주기만 했어도 되는 인물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일단 여기 올려주신 내용을 좀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카즈키라는 분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김서영 배우님의 팬입니다. 사실 사전 공개도 일본에서 보러 갔는데 저번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일본인 친구와 봤는데 그 친구가 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영화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서영 배우님 연기가 좋아서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거는 언어를 넘어서 전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감상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서영 배우님 다른 배우님들 연기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한테 전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정하우스라는 분은 오늘이 6번째 보시는 날이래요. 진짜 어디 계세요? 문정하우스. 진짜요? 6번요? 6번요? 진짜. 아, 그 부산 때도 보신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편집했잖아요 감독님은. 그리고 여기 이거 일단 힘들어요 님께서 저도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어머님이 그 죽을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 태강의 아내 화오 시각장애를 장치로 사용하는 스릴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볼 여지도 되게 충만하죠. 그리고 끝없이 파멸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 소영 배우님이 왜 힘들었다, 너무 아프다 이게 약간 볼 때마다 감상이 그런 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범죄 드라마의 형식을 좀 잡아놓고 각본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막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따뜻한 면도 있으니까 봐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과 그리고 저만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이 영화는 스릴러 영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막 이제 계속 질문도 다음 영화도 스릴러 준비하고 계신가요? 막 이러시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스릴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요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중입니다. 인정의 시기로 네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히읗이라는 아이디 분은 이게 내용이 가슴 아픈 이야기니까 차라리 편집을 친절하게 모든 이야기에 설명을 해주면서 갔으면 영화가 오히려 더 보기가 힘들고 끔찍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 편집이 오히려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영화 처음에 보고 이 영화가 되게 묘하다라고 생각한 게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거는 문정이고 뭐 무슨 태강이고 순남이고 결국은 다 파국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배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정말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약간 묘한 게 뭐냐면 이게 100% 이 인물들이 못된 욕망을 품었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얄궂은 운명의 장난 같은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서 인물들이 근데 그 욕망이 아주 이해 못할 만한 이상한 욕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의 장난이랑 욕망이 합쳐져서 이상하게 굴러간 게 도미노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세 인물이 다 얽혀 들어가면서 다 파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00% 인물들의 선택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100% 운명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고 나서 저는 아까 그 배우님이 감독님은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어쩌다 이런 얘기를 다 느끼고 쓰신 걸까 하는 게 진짜 묘하게 다가왔던 게 그런 거는 사실 정말 좀 살아본 다음에 느끼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물의 선택과 운명이 묘하게 결합되는 이야기를 쓰신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 또 태강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그 영상편지 쓸 때 손주들한테 삶의 마지막에 남기는 이야기가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영화에선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100%.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감독님한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니 어떻게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하게 정말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삶이 늘 궁금했던 기억이 나고
막 친구 또래들보다 엄마, 아빠, 막 어른들,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삶이 너무 궁금하고 빨리 내가 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가 없었던 느낌이 막 기억이 있어요. 또래들이랑 있으면.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도 비슷한 방향이고 그리고 지금도 뭐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소영 선배랑 만나는 게 더 재밌어요. 그건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흥미로워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무조건 저보다 조금 더 뭔가 경험을 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좀 나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일을 겪고 조금 더 살아본 사람들에 대한 흥미를 좀 느끼지.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 노인분들도 너무 재밌고 막 이게 다들 막 너무 힘들었겠다고 하시는데 전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지금도 너무 재밌게 지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100% 선택과 결정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운명의 장난 같은 것도 있고 그 둘이 결합돼서 불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완전 그 영화 보신 분들 중에 많이 코멘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긍정의 방향이어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행복해진 걸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걸까? 막 한 치 앞도 모르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셋 다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여기 선필님께서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런 어떤 주제 아래서 어떤 결말을 보여줘야 할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선필님은 이 영화의 이 결말에 대해서 일단 배우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결국 문정은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게 그 정말 사랑이나 모성애 같은 걸로도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다. 근데 그래서 마지막 비닐하우스를 불태우는 모습을 볼 때 뭘 느끼셨냐면 후련하다 막 약간 이걸 느끼기보다 이분은 슬픈 눈빛이 너무 가슴이 시렸다고 문정의 슬픈 눈빛이. 그래서 사실 이 결말은 약간 한마디로 형용하게 이 영화가 그런데 한마디로 형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약간 정말 약간 파국으로 치달았으니까 다 너무 이 영화는 정말 비관적인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묘한 쾌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되게 슬퍼요. 셋 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영화 결말 뒤에 다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님은 뭘 느끼셨는지 그 장면을 찍으실 때 그리고 그 이어서 감독님의 고민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느 선상에 있더라도 삶은 타인의 어떤 뭐 선택론보다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의해서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후련하다 뭐 이런 거보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무 계기는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끝에 가야 되는 계기는 있지만 저는 문정도 이기적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아들에 대한 어떤 핑계 삼아 어떤 행동들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그 집요함에 대한 이기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에 아들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떤 뭐 소리나 아니면 진짜 잘 비닐하우스가 잘 타고 있나 하기가 저 안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틀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근데 저기 아들이 죽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막 이랬을 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뒀어요. 아무것도 그냥 무슨 소리가 났나? 아니면 태웠는데 어떠지? 근데 무감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문정은. 그 결말까지 가기까지 약간 문정이 너무 지쳐 있는 네.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 외로.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어떤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영화를 만나서 자양분이 됐던 건 저는 문정처럼 옥탑방이 저한테는 비닐하우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힘들었지만 꿈을 꿨고 그 희망에 있어서 왔는데 문정을 사실 신혜를 보고 만났을 때는 그걸 꺼내봐야 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랬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나은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연기만 하고 있는 거 외에는 사실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려웠던 지금도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정이가 어떤 설명, 감독님 어떤 설명을 안 들어도 그냥 나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약간 모든 걸 느끼면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근데 저는 느끼고 많이 기억해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연기를 해야 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모든 연기를 할 때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다 우연히도 그런 일을 겪었던 경험이 너무 많은 역할들에 제가 연기를 하게 돼 있어서 원 없이 울고 원 없이 소리를 지르고 원 없이 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정말 그 지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느꼈던 처연함, 슬픔 같은 게 좀 느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도 시나리오 쓰시고 연출하시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일까라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라는 질문을 되게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걸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몰랐고 일단 그런데 그렇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잡은 포인트는 이제 이 엔딩을 정말 그 관객분들 입장에서 완성시켜야 되는 엔딩이라고 생각을 한 지점이 관객이 예. 그 아들이 죽었건 혹은 죽지 않았건 두 가지 다 문정에겐 똑같이 지옥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은 절대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해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자가 선택하기 가장 쉬운 게 되게 그냥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는 문정 이거는 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엔딩 부분 때는 계속 말 떠들어도 돼요. 평온하죠. 그냥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정이가 설사 이 영화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상상을 해봤을 때 감옥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앞에 대문에다가 써놨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알게 되고 아들도 그리고 아들도 그 영상에 나오고 우리 엄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게 눈치챘을 때는 뭐 감옥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감옥 갔다 와서 또 어쨌든 삶은 또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해서 또 어떤 지금 그대로 처지일지 아니면 뭐 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내일 일도 아직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뭐 TV 틀면 요새 계속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내일 일도 모르는 일들이 더 많아지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우리 영화의 문정 뭐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슬픈 얘기가 아니라
개개인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제 얘기는 그러니까 헤쳐. 네. 비닐하우스를 불태울 약간 용기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약간 감독님 인터뷰도 찾아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얘기도 찾아보면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려서부터 각별한 어떤 인생 경험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스릴러네, 무서운 얘기네, 슬픈 얘기네 하는 관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보면 문정처럼 삶의 의지가 강한 인물이 없다. 이건 슬픈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의 의지를 응원하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약간 우리랑 관점이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되게 따뜻한 이야기다. 약간 이러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그렇게 만든 영화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5분 남았죠. 근데 이거 저도 궁금해가지고 문남 아니고 순남이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문정이 그 태강한테 읽어주는 그 소설 있죠. 그게 약간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미카 그리고 뭐 유모 이렇게 이름 넣어서 찾아봤는데 약간 무슨 도스토옙스키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도 뭐 약간 그런 게 없던데 이 무슨 소설 감독님이 쓰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약간 그 죽음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이런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비닐하우스의 검은 자태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비닐하우스가 불태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비닐하우스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자 공간이자 제목인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연결지으면 되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정확한 번지수가 없는 곳이고 그래서 번지수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정과 되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이야기인데 돌봐야 하는 사람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문정이. 자기를. 그러니까 뭐 나의 아들과 나의 엄마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타인을 돌봐야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정작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되게 비슷한 그 공간이 캐릭터라면 그냥 문정을 말해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배우님이 최근에 공개하신 여러 작품에서 배우님한테서 또 새로운 얼굴을 봤다 이렇게 번번이 느꼈는데 비닐하우스를 보면서는 또 와. 새로운 얼굴 아니에요. 평상시 저러고 있겠죠. 저러고 있어요. 아니 설마. 저런 모습이죠. 저도 뭐 관리 안 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 단순히 뭐 머리를 세팅을 안 했네, 뭐 드라이를 안 했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작품마다 목소리도 그렇고 뭐 대사를 뱉는 완전 다른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물의 어떤 기본 정서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맨날 새로운 걸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역할을 하시기에 너무 힘든 부분도 많고 체력적으로 힘드셨겠지만 뭔가 배우님께도 뭔가 새로운 에너지 같은 게 됐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는 걸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찍을 때 뭐 에너지보다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했지만 그때 제가 또 좀 영화가 힘들었으니까 제가 아홉수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가면 아홉수여서 힘들어가지고 아홉수랑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 막 그랬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그래서 그 기억이 제일 좀 사실 남아서 현장은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이랬던 기억밖에 없는데. 아홉수를 잘 넘어가려면 네, 근데 삼겹살로. 9시 때 왜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부하는 역할만 하고 또 근데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이 나이까지 오면서 느낀 게 잘 표출할 수 있을 것 같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좋은 영화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진짜 엄청 지금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감상도 많은데 7번 보신 분도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거예요? 7번 누구 여기 앞쪽에 계시는구나. 그럼 물어봐도 돼요? 매력이 그러니까 왜 7번까지 보신 거예요? 원래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영화 볼 때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좋아해서 보는 것도 있고 영화 자체가 되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계속 봐도 또 새로운 게 보이는 그런 영화라서 네. 네 우리 다 공감합니다. 네. 이거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끝으로 두 분의 오늘 같이 하신 소감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상영되고 있으니까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인가? GV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8번? 7번? 오시고 싶으면 또 오시고 사실 GV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도요 사실은 이렇게 개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은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 연결고리를 좀 끊어내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저는 보고 사실 너무 울어서 세 번째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적인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제 거를 꺼내서 해야 되는 내가 슬픈 게 아니라 또 마주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그 마주하는 걸 다른 방식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내가 또 알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어요. 오늘 그 내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